14,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다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공법 강의를 시작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뭐 전 과목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공법 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법에 대한 개념 정의, 이해 이런 쪽에 대한 강의를 독자적으로 공법만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거 지금 유튜브로 보시던 아니면 카페로 보시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는 학원이나 사이트가 있겠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법이 좀 많이 어렵고 암기량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합격에서 제일 높은 장애물이 되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공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가장 명료한 법인데 대부분 공법을 무지막지하게 암기를 시키다 보니까 여러분 수험생도 무지막지해져요. 무지막지. 그게 아니고 공법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런 이해를 통해서 과연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는 시간이죠. 재미있는 건 지난 연도 중개사 공법 문제를 보면 법문을 무조건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응용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무지막지하게 외운 사람은 외우느라고 고생했고 점수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고르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는 범주로서 공법 강의를 할 겁니다. 일단 실질적인 진도 들어가기 전에 공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공법 자체는 대한민국 국토에 대해서 먼저 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후 개발을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이 됩니다. 물론 개발은 사개발이 되기도 하고 공개발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계획된 대로 사개발이든 공개발이 통제가 되는데 그러면 계획을 누가 세우는가? 공법에서는 도시가 세운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도시가 뭘 말하지? 막 강남역에 높은 빌딩이 있고 이런 게 도시다? 아니고 여기는 계획을 누군가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럼 수립권자를 도시라고 했고 이 도시를 공법에서는 특광시군으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얘기합니다. 제가 특 이러면 특별시, 특별자치도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특광시군이 도시가 돼서 자기들 지역 발전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도화지에다가 세부적인 스케치부터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밑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굉장히 크고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그리다 보면 일부가 지워지기도 하고 약간의 선이 변형되기도 하는 그런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그런 밑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이 밑그림 위에다 구체적 그림을 그리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꽃병에 화분을 그린다면 화분과 꽃병, 꽃을 그린다면 대충의 윤곽을 잡아서 여기는 꽃병을 그리겠다. 그리고 꽃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꽃이 하나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이렇게 되겠다. 이런 밑그림 정도를 그리죠. 자,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나면 구체적 그림 들어가죠. 어떻게 합니까? 그럴듯하게 어떻게 해요? 구체적 그림을 그리고 여기는 햇빛이 비치는 반대쪽이니까 음각을 잡고 양각을 잡고 꽃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장미꽃이 되고 그리고 잎사귀에도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이래서 완벽한 그림을 그려갑니다. 만약에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자세히 그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균형이 안 맞거나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구체적 그림을 그려요. 공법 강의한다더니 왜 갑자기 또 그림 그리는 얘기를 합니까? 똑같거든요. 선 계획에 따라서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그림을 그려요. 이게 뭐냐? 도시가
계획을 세울 때 이거 그냥 세우지 말고 먼저 가장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자. 이게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그럼 이런 도시 기본 계획을 딱 받은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 그림이 그려지죠. 이게 뭐냐? 똑같은 도시 계획 중에 직접적으로 도시를 관리한다. 관리 계획이죠. 여러분 조금 어렵다면 개념을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관리란 개념이 뭔가?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연예인, 유명 연예인이 있다면 관리하는 거 직접 봤거든요. 딱 9시에 넘으면 전화합니다. 매니저가. 뭐해? 화상통화하면서 지금 운동하고 있어? 운동하는 모습 다 체크해요. 왜? 살찌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딱 밥 먹는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열량 체크해서 먹는 거 딱 줍니다. 그게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 훈련할 때 약 3년간, 2년간 할 때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관리하죠. 열량 정하고, 운동량 정하고, 시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요. 도시는 직접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이 세우면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에 따라 후 개발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 정도 얘기는 쉽죠?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 이거죠. 뭐가 나오느냐? 다음 중 도시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인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얘기들 쫙 써 있다가 갑자기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된다. 기본적인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가 없죠. 이건 포괄적 탄력적이죠. 이해되시죠? 얘한테 하루에 2시간 운동시킨다. 뭐 이 정도가 기본 계획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2시간 운동을 수영으로 하겠다. 달리기로 하겠다. 에어로빅으로 하겠다. 이런 게 뭐죠?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시가 개발되기 위해서 인구는 20만이 사는 도시를 만든다. 이게 기본 계획이에요. 그럼 20만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요? 관리 계획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정비 사업을 하고 개발 사업을 해서 적정한 시가지를 만들고 주택을 공급해 준다.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관리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도시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을 등장해서 대한민국 국토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된 대로 이 토지 소유자들, 국가든 토지 소유자가 됐던 이들이 이용을 한다. 이런 법이 먼저 등장을 해요. 이게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그럼 이 법에 대한 얘기가 일단 공법 중에서 하나의 시험 과목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즉 공법 중에서 국계법 자체가 40문제 중에서 상당한 비율, 25% 정도의 문제 비율을 갖고 등장을 해요. 그럼 이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되고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고 용도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고 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 토지에 이런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딱 지정되면 토지 이용의 타이틀이 됩니다. 즉 내가 이 땅에다가 음식점을 지으려고 해. 이 땅은 보존하는 성향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못 짓습니다. 토지의 행위 제한이 되죠. 즉 선계획에 따라서 우리 얘기한 대로 선계획에 따라 후 개발하려고 하니까 도시관리계획에서 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존의 성향으로 딱 정해놓으면 이 땅은 후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요.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집을 지려니까 이 땅은 선계획 후 개발해서 우리나라 산업화를 위해서 공장 짓는 공업지역이야. 공장 돌아가는데 너가 거기다 집 지면 이 사는 사람마다 오염물질에 암 걸려 죽어. 안 돼. 짓지 마. 그럼 이것도 후 개발이 통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개발을 통제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특정 도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특정 도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현재 인구가 10만인데 20만으로 넓힌다면 약 10만 명의 인구가 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계획에 따라 20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겠죠. 그러려면 여기에는 전에는 학교가 10개가 있었다면 20개가 필요할 거예요. 도로가 20km 도로가 있었지만 40km 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물을 쓰는 것도 100톤을 썼지만 200톤을 써야 돼요. 도시가 기능 발휘를 위해서 그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얘기에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해요. 설치나 정비하고 개량해서 도로, 전기, 수도, 상하수도, 놀이터, 공원, 학교 어떻게 만들 건가 구체적 계획을 도시관리 계획이 세우죠. 그럼 이런 얘기죠. 기본 계획은 인구 10만, 20만 산다.
도로망은 지금 10km 도로가 있는데 20km 도로로 확장한다. 학교는 5개가 있는데 15개를 늘린다. 이게 기본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도시에다가 구체적으로 학교 위치를 그리는 게 뭐다? 도시 관리 계획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도시 기본 계획은 뭘 정하느냐?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느낌 딱 들어보세요. 도시 기본 계획 포괄적 탄력적이랬죠.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정비 계량은 딱 들을 때 이게 뭐예요? 구체적이잖아요. 중개사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떻게 해요? 다음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 하면은 도시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 그런 거 없다고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본적 추를 딱 이해하면 문제 읽을 때 이거 느낌이 좀 전체적 그림과 안 맞네? 이런 느낌이 잡힌다고요.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들이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얘들이 총량을 정한다고요. 총량 정한 걸 갖고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정비 계량 구체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 공원, 학교를 도시 어디에 만들까 구체적 위치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 정비 사업과 개발 사업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죠. 이런 얘기죠. 인구가 10만에서 20만 살게 하려면 이런 거예요. 오래된 동네 싹 부시고 다시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럼 이게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죠. 다음 어떻게 해요? 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도시가 거의 없다. 그럼 신도시 만든다.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등이 여기 관리 계획에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관리 계획에 딱 움직여 놓고 요거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오래된 도시를 지금 좀 정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서 요게 별도의 시험 범위를 또 구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알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다시 정비법에 등장하는 거고 거꾸로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확 증가시켜야 될 때 신도시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개발법이라는 게 다시 어떻게 해요? 별도의 하나의 법문을 가지고 출제 범위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계법, 정비법, 개발법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의 밀도를 높이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또는 오래된 도시에서 입지에 규제를 한다, 규제를 완화하는 입지 규제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정규 수업 들어갈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추어서 우리 지금 보는 구체적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 도시에 이런 모습들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선계획에 따라 후개발에 사개발할 때 얘들이 건물을 짓는다. 그럼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여기도 건축법의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축법에 대해서 건물 질 때 허가를 받고 누가 짓고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로 짓는다 기준은 뭐다 이거 배우는 게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법은 이런 건축법, 개발법, 정비법, 국토계획법 일단 4개 법이 시험 범위의 한 60-70%를 좌우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실제로 중개업하다면 가장 많은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게 주택이거든요. 그럼 이런 주택을 다량 주택으로 많이 공급한다. 그럼 여기서는 주택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를 좀 혼돈하더라고요. 건축법은 건물 짓는 법이에요. 지붕이라는 게 있고 이를 짓대가는 기둥 또는 벽이 있는데 건축법 없이 막 짓다 무너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안전하고 또 지어지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 통제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지어지는 건물이 주거 용도로서 굉장히 많이 짓는 거예요. 그 이제 많다는 게 30개 이상.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량주택이 공급이 되고 이런 다량주택 공급된 거를 건축법 하나로만 통제하려고 보니까 집장사들이 집을 다량 공급 주택하면서 집값을 올리고 내리고 장난을 쳐요. 집의 공급을 끊어버리고 집값이 오르게 한 다음에 지들이 지면서 부지하게 비싸게 팔고 이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주택법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들은 어떤 사업할 거야?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승인받아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승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요번에 처음 공부하는 분은 그냥 계시면 되고,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한번 공부해보고 다시 하는 분들, 이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건축법은 허가죠. 주택법은 승인이죠. 두 개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 얘기해보는 거예요. 다시요. 그냥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이고 건축법은 건물들 건축 허가다.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라고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받는다는 이런 뜻이에요. 30호 이상 집 짓는 사람은 사업계획 갖고 오란 얘기예요. 그 승인한다는 얘기는 이거죠. 야, 네가 여기다가 3종 일반 주거라 아파트 질 수 있으니까 500세대 진다. 좋아. 건축허가 내고 지을게 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500세대 들고 나서 보니까 인근에 학교가 없어요. 500세대 입주한 사람이 민원을 넣는 거예요. 이 민원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학교를 만들면 개발업자는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돈 받고 떠났고 지자체가 설거지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세상 말로 남이산 똥 다 치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사업계획 봐봐. 500세대죠? 야, 여기 이게 20, 30평대인데 이렇게 되면 어린애들 키우는 사람들 오는데 인근에 초중고 없어. 이거는 승인 안 돼. 짓지 마. 딱 커트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음 사람이 이 땅을 사서 들어왔어요. 나는 150평 초대형 고급 빌라로 타운하우스 30세대, 35세대 짓겠다. 오, 그거는 오케이. 그 정도 들어왔을 때 인근에 전기, 수도가스, 학교들을 볼 때 전혀 문제 없어. 그거는 오케이. 이게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법과 달리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법은 별도로 인허가 기준을 다르게 둔다는 얘기죠. 외부 요인까지 고려해서.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다는 얘기에 주택법이 또 하나의 법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주택법, 건축법, 아, 이게 또 과목 구성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 정도의 5개 법이 공법의 개념을 시험법에 이루는데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농지법이에요. 농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법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농지법이 왜 등장하냐면 이 법의 목적은 식량 안보거든요.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농지법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우리 국토에서 먹는 문제에 식량을 생산해서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의 사묘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에 주권이 무너져요. 여러분, 만약 이런 얘기 해볼게요. 농지가 우리나라에 약 30%가 구성돼 현재 17% 되는데 만약에 이게 17%의 농지를 안 쓰고 다 공장, 창고, 음식점 지면 국가의 GNP는 더 높아져요. 훨씬 효용성이 높죠. 문제는 약 영토의 2% 정도만 농지가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쌀 갖고는 우리가 자급자족이 안 되면 다 수입해서 먹어야 돼요. 그럼 수입해서 먹을 때 그 쌀을 수출해주는 나라가 쌀값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쫓아가야 돼요. 만약에 라오스 이런 나라에서 쌀을 수입하는데 얘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네 한국은 자동차 잘 만들잖아. 우리 라오스에는 자동차 반값에 줘. 싫어. 그럼 니네 쌀 안 보내준다? 굶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법이 있어서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의 의무를 부여하고 농사 짓는 사람 아니면 못 사게 하고 개발할 때도 농지 전용이라는 개념을 두어서 허가 기준을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거를 중개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농지법을 모르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불축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법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칠판에 보면 6개 법이 보여요. 뭐냐? 국토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도시정비법 2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개발법 3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주택법 4번, 건축법 4번, 주택법 5번, 그리고 농지법 6번. 이렇게 해서 6개 법을 실질적으로 중개사 공법에 시험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40문제가 출제되고 여러분은 여기서 관악인 40점을 넘겨서 평균 전체적 타과목에 60점 넘기면 합격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공법을 100점 맞춰라 이러면 강의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공법을 60점을 맞춰라 그러면 아주 재밌는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자체적으로 수업 듣는 건 들으시되 공법에 대해서는 요게 조금만 어시스트를 해주면 여러분이 나중에 본원에서 공법 들을 때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저게 저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 얘기구나. 여러분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인덕원역 7번 출구에 있는 안양의 인덕원역 7번 출구에 있는 KOK 부동산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 수강생을 위한 학원은 아니지만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이 좀 강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 동영상 그리고 무료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일은 일반적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를 기준으로 하되 오시기 전에 여러분 혹시라도 뭐 요일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02-502-2004번으로 오늘 공법 수업 있어요? 물어보고 오시면 됩니다. 누구라도 와서 수업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아주 도움되는 강의 연속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유튜브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네이버에서 이주한 카페라고 치면 제 카페에 이런 쪽에 대한 강의가 별도 창을 구성해서 업로드 될 테니까 요거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